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갤리온에서 펴낸 정희재 작가의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지내다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울음을 쏟아낸 적이 있으신지요? 그건 누군가의 작은 응원과 위로가 필요했던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해보지만 우리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참으로 애썼다고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건네주길 간절히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뜨겁고 아린 삶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던 말들.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깝지 않던 말들. 이 책에 담은 건 그 애틋하고 빛나는 말들의 녹취인 동시에 당신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작가의 짧은 글에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면서 책에 실린 31편의 글을 읽어내려갔는데요. 여러분도 오늘은 여기서 위로의 글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왜 당신은 늘 괜찮다고 말하나요? 늦은 밤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베이지색 바바리를 입은 남자는 꽤나 취해 있었다. 뺨은 고구마처럼 벌겋게 달아올라 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다. 남자는 버스 손잡이를 잡은 한쪽 팔에 몸을 지탱한 채 예의 바르게 바닥을 향해 수십 번 절을 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오체 투지라도 올릴 듯 심하게 출렁거렸다. 버스는 이미 만원, 술 기운을 가라앉힐 만한 빈 좌석이 있을 리 없었다. 용케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내가 보다 못해 몸을 일으키려는데 한 발 앞서 앞자리에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일어섰다. 젊은이, 힘들어 보이는데 여기 앉아요 어서. 그때였다. 세상이 부끄러운 듯 혹은 스스로가 견딜 수 없는 듯 눈을 질끈 감고 있던 남자가 기적처럼 눈을 떴다. 경이로운 반전이었다. 남자는 짧은 순간 온몸에 남을 힘을 끌어모아 몸을 바로잡더니 말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앉으세요. 마치 멀쩡한 자신을 누군가 모함이라도 하는 것처럼 억울함이 묻어있는 목소리였다. 자리를 양보하려던 아저씨는 몇 번이나 남자를 설득하다가 결국 무르춤해져 다시 주저앉았다. 나이 많은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받는 것이 미안했을까. 하지만 괜찮다는 호언에도 불구하고 다시 눈을 감고 손잡이에 매달린 남자는 위태롭게 대롱거렸다. 급정거라도 하면 어느 모서리에든 찍혀 다칠 것 같았다. 이번에는 내가 일어섰다. 저기요, 여기 앉으세요. 남자를 배려해 주변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작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하지만 이번에도 남자는 비상벨 소리를 들은 병사처럼
번쩍 눈을 떴다. 그리고는 몸을 고추 세운 다음 나를 바라봤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니 나보다 겨우 한 뼘 정도 더 큰 남자치고는 작고 왜소한 체구였다. 전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앉으세요. 남자는 손까지 휘저어가며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남자의 호언과는 달리 그 뒤에도 비슷한 풍경이 되풀이됐다. 손잡이를 잡은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다가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힘들어 하다가 버스의 출렁거림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거렸다가 주위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도 말이 없었고 누구 하나 그를 부축하지도 않았다. 모르는 사람이래 선뜻 나서기도 어렵거니와 남자가 2번이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한 걸 본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남자는 술에 취해서도 예의 바른 젊은이가 아니라 부당한 실존에 항거하는 외로운 병사 같았다. 저 남자는 참 외롭게 살겠구나 싶었다. 외롭고 꼿꼿하게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처럼 세상을 걸어가자면 힘들겠구나. 저 남자는 술 마시고 남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을까? 하기 싫은 일을 싫다고 정면에서 거부해 본 적이 있을까? 자제의 윤리가 깊숙이 내면화된 남자를 지켜보는 일은 더 이상 호기심 차원이 아니었다. 저 남자를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 타인의 연민을 단호하게 거부하게 하는 실체는 무엇일까? 몸이 감당 못할 만큼 술에 취해서도 끝끝내 버릴 수 없는 비장미 넘치는 태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저 남자는 괜찮다, 괜찮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가 어느 순간 허물어질 수밖에 없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견뎌낼까? 문득 오래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은행잎이 금화처럼 찬란하게 떨어지던 가을날이었다. 나는 한 남자와 길을 걷고 있었다. 하늘은 지상에서 최대한 멀어져 푸르게 빛났고 바람이 쾌적하게 감겨드는 오후였다.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친화력이 막 생기려 하고 있었다. 서로의 운명에 대해 무심했던 세월을 지나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만큼 맹렬한 호기심이 발동되는 때가 있을까? 알게 된 지 1년 남짓 됐지만 그 즈음에 이르러서야 상대가 마치 우주선에서 방금 내려온 생물체처럼 낯설고 눈부시게 보였다. 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한 사람의 존재가 마음속에서 폭발력을 발휘하며 각인되는 순간 세상에는 한없이 낯설면서 심부러워진다. 은행잎은 융단을 깔아주듯 우리 앞으로 몸을 날리고 있었다. 그때 그가 자신을 위해선 수고롭지만 나를 위해 생각해낸 게 분명한 무슨 일인가를 제안했다. 그런데 나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답하고 말았다. 괜찮아요. 됐어요. 말투는 부드러워도 단호함이 느껴질 수도 있는 표정을 지은 채 그는 내 얼굴을 5초쯤 바라보더니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넌 됐다는 말을 자주 쓰더라. 상대의 호의를 잘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봐. 잘 받는 사람이 잘 줄 수도 있는 거야. 그제야 나의 거절이 그의 기쁨을 훼손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도 꽤 자주.
상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으나 그건 표면적인 명분일 뿐 실상은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나 자신에 대한 배려가 더 우선은 아니었을까. 자립심을 발휘해 내 일을 스스로 처리하고 싶어 했으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타인의 힘을 빌리는 달콤함을 맛본 뒤 의존적이 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 그것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고질병 가운데 하나였다. 아니,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해야 했던 운명의 소유자가 가지게 마련인 방어 심리였을지도. 내가 그렇게 약해 보여요?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어요. 혹시나 거절당할까봐 한 발 앞서서 거절하는 꼴이었다. 그가 콕 집어서 말해주지 않았다면 내 마음에 겹겹이 껴입은 갑옷을 더 늦게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이후로 누군가가 내게 호의를 베풀 때 반사적으로 그 호의를 물리치지 않는 연습을 했다. 우선 됐다는 말을 줄이고 최소한 10분쯤은 집중력을 발휘해 그 도움이 진정 내게 필요한지 살펴보려 했다. 물론 한 번에 나아질 리 없었다. 수년간 익숙해진 마음의 패턴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던지. 오랜 동안 마음에 새겨진 일정한 패턴은 문신처럼 지우기 어렵다. 때로는 교묘하게 자신을 속이기도 한다. 한동안은 됐다는 말을 풍기는 거절감이 마음에 걸려 괜찮아요라는 정중하게 사양하는 말로 대체하기도 했으니까. 잘 받고 잘 주면 되는 것을, 그 간단한 순리를 익히는 일이 왜 그리 어려웠던지. 그래도 다행인 것은 100% 실시간은 아닐지라도 차츰 무의식의 출동을 알아차리게 됐다는 거다. 그날 밤 버스 안에서 만난 남자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 위에 몸을 얹고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이 자신을 만만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고 믿게 됐는지도. 세상에는 그런 믿음을 강화시키기에 충분한 잔혹한 사례들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가. 안심하고 감사히 호의를 받아들였더니 결국 자신을 이용하기 위한 의도였음을 알게 된다거나, 진심에서 우러난 도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일로 뒷말을 듣게 된다거나. 남자는 살아남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처받지 않을 만큼 믿음의 면적을 줄여야겠다고 다짐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신을 자책했던 독일의 극작가 브레이트처럼 스스로가 미워져 누구의 호의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건지도. 독하게 아랫입술을 깨무는 개인들이 모여 인구 1000만을 넘기는 이 거대 도시의 밤을 버스는 계속 질주했고, 그 밤 남자는 끝내 넘어지지 않고 버티다가 어느 정거장에선가 내렸다. 어쩌면 그 남자가 바로 지난날의 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문득 마음이 서늘해졌다. 삶의 불친절에 대처하는 법. 잔뜩 껴입고 긴장한 채 밖에 나섰는데 생각보다 견딜 만한 추위일 때, 운전 중에 내 전화를 받고 잠시 차를 세우는 이가 전화기 저편에 있을 때, 쓸쓸함과 적막 속에 겨우 잠들었는데 빈 나뭇가지에 걸린 아침 햇살에 마음의 티끌이 깨끗하게 지워질 때 고요한 희열이 온 몸에 퍼진다. 기대하지 않았기에
아니, 삶에 대한 기대치를 한켜 낮췄기에 찾아오는 보석 같은 순간들이다. 춤추는 별을 낳기 위해 끝없이 바닥으로 몸을 던져야 하는 삶 속에서 드물게 찾아오는 이런 순간에 나는 기적처럼 생의 의욕을 되찾는다. 지금껏 읽은 소설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첫 대목을 꼽으라면 아모스 오지의 나의 미카엘을 들겠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어렸을 때는 내게 사랑하는 힘이 넘쳤지만 이제는 그 사랑하는 힘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처음 읽었을 때도 그랬고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문장들이다. 책을 쓸 당시 30살 안팎이었던 소설가가 삶의 진실을 적확하게 간파한 것이 놀라워 소름이 돋는다. 돌이켜보면 늘 그랬다. 사랑하는 힘이 질식해 있을 때면 데쳐놓은 부추처럼 만사가 시들해지고 어제와 다른 날이 펼쳐지리란 기미를 어느 곳에서도 찾기 힘들었다. 미디어가 전하는 뉴스는 한결같이 요령부득의 절망을 암시하는 듯하고 끼니가 다가오는 것마저 권태롭게 느껴지는 순간이란 말할 것도 없이 내 안에 빛이 사그라지던 때였다. 죽음이 다른 것일까? 내 안에 불꽃이 야유어가는 것이 감지된다면 그거야말로 명확한 신호가 아닐까? 차가 밀리고 생필품 값이 오르고 일은 계획대로 풀리지 않은 채 중압감은 커지고 현실은 무엇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 끔찍한 것은 내일도 내년도 그 다음 해에도 이런 일이 계속되리란 사실이다. 아마 더 심각해지겠지. 미래에 대한 묵시록적인 예감이 오늘의 나를 갉아먹는 것 같을 때 나도 모르게 나의 미카엘의 화자가 되어 되뇌인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렸을 때는 넘치도록 풍요로웠던 사랑하는 힘이 이제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일은 무섭고도 슬픈 일이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아직은. 내 경우 그런 위기는 대부분 감사하는 힘을 잃었을 때 시작됐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란 곧 감사할 수 있는 힘의 다름이 아니기에 그 둘은 한 몸으로 연결된 생명체처럼 서로 영향을 미친다. 여행과 마음 공부에 공통점이 있다면 과거의 자신을 뒤로 하고 자신 안에 숨어있는 광맥을 발견하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발견이다. 원래부터 있었지만 어둠과 어리석음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소중한 빛을 발견하는 일. 여행지에서는 입에 딱 맞는 한 끼니의 식사, 지친 몸을 눕힐 수 있는 침대 한 칸, 마실 물 한 병, 따가운 볕을 가려줄 모자처럼 사소한 것들만 충족돼도 그날지 행복의 눈금이 차오른다. 익숙하게 누리던 문명에선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라 있던 행복의 기대치가 발꿈치 밑으로 겸허하게 내려온다고 할까. 간소한 식사와 지똥이 뒹구는 꼬질꼬질한 침대라 할지라도 여행지에서 나는 자주 행복했다. 행복감은 내가 쓰는 말에도 배어들어서 고맙다는 말이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기차 여행 중에 현지인들이 점심 도시락을 풀어 내게 한 조각을 건넬 때 국립공원을 가로지르는데 버스 운전사가 앞에 지나가는 사슴을 보라고
속도를 줄인 채 내게 손짓해 줄 때 가슴에 울리는 감사의 에너지는 깊고도 깊었다. 내 안에 사랑하는 힘이 보름달처럼 부풀어 오르는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첫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맞은 여름에 집이 수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 지대가 높고 1층이었기에 내심 안심하고 있었더랬다. 그러나 축축한 밤을 지낸 뒤 아침에 욕실에 갔다가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보일러실에 물이 들어차 욕실을 지나 주방과 맞붙은 다용도실까지 물이 흘러들고 있었던 것이다. 빗줄기는 아침까지 거세게 퍼붓고 있었고 내 방도 게릴라성 집중호우의 공격을 피해갈 수 없었다. 전국 곳곳에서 도로가 끊기고 계곡에 물이 넘쳐 사람이 실종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장 실내에 넘실대는 물줄기를 마주하니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해졌다. 한참 뒤 정신을 차리고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물은 지반이 약한 시멘트 밑바닥을 통해서 솟아났고 벽면을 타고도 흘러내렸다. 비가 그치지 않는 한 물 퍼내기 작업은 끝이 없어 보였다. 다용도실이 넘치면 바로 붙은 주방이 타격을 입고 그 다음 차례는 방일터였다. 처음에는 세수대야로 물을 퍼냈다. 물의 표면을 밀쳤다가 얼른 담아서 욕실로 붓자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어깨가 뻐근해졌다. 이거 운동 좀 되겠는데. 갑자기 샘이 되어버린 실내 공간에서 나는 한동안 물 퍼내는 일에 온통 정신을 집중했다. 단순 작업은 근육의 피로를 불러온다. 그런데도 그때나 당시를 회고하는 지금이나 서글프다는 느낌은 전혀 없다. 사실을 말하자면 가재도구가 완전히 물에 잠기지 않은 것에 안도한 나머지 감사의 마음까지 우러났다. 물의 수위가 낮아지면 쓰레받기로 끌어 담아버렸다. 낮은 수위의 물을 퍼내는 데는 쓰레받기만한 도구가 없다. 바닥에 착 밀착해서 물이 끌어올려지기 때문이다. 황망한 와중에도 그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 기뻤다. 물 퍼내는 일을 반복하면서 어느새 단순한 손목의 놀림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사람은 단순한 동작을 반복할 때 오히려 사유가 풍요로워진다. 명상의 순간과 별 다를 바 없는 고요한 시간이 이어졌다. 비가 내린다. 물이 고인다. 그리고 그 물을 퍼낸다. 쉴 새 없이 배어나오는 상념과 바닥에 고인 물은 닮아도 너무 닮은 꼴 아닌가. 물을 퍼내면서도 나는 명랑쾌활한 1인 가구였다. 삶은 때때로 불친절하고 잔인하다. 누군가는 집을 잃고 가족을 잃는데 나는 겨우 다용도실을 빗물에 점령당했을 뿐이다. 내게는 다행히 쓰레받기가 있고 튼튼한 손목이 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가진 것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여행을 하면서 뼈저리게 배웠다. 세상살이의 누추함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여행을 통해 어지간한 불편 정도는 개의치 않을 만큼 갑작스러운 삶의 불친절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인도나 네팔에서 여름철에 이동하다 보면 불현듯 끊긴 길과 마주칠 때가 있다. 우기에 내리는 비는 작은 돌멩이라도 품고 있는 듯 맞으면 아프다. 그만큼 거칠고 세차게 내린 비에 포장도 안 된 산길이 무사할 리 없다. 폭우로
바위와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길이 가로막히거나 바로 옆은 천길 낭떠러지인데 길이 휩쓸려 나가 갑자기 길과 길 사이에 허공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럴 때는 방법이 없다. 그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법도 없다. 언젠가는 일이 해결될 것이고 다만 그게 언제일지 아무도 모를 뿐. 한 번은 인도 북부의 스피티라는 오지 마을로 가는 길에 무너진 흑산과 마주친 적이 있다. 포클레인이 있는 마을에 가서 기계를 가져올 때까지 9시간을 버스 안에서 기다려야 했다. 이 정도면 빠르게 해결된 경우라 하겠다. 길 아래 낭떠러지 밑으로 회색빛 강물이 무섭게 소용돌이치고 비가 온 뒤라 기온이 떨어져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온몸이 떨렸다. 마침내 포클레인이 도착해 끊긴 길을 다시 만들어낼 때까지 좁은 도로 위를 서성이거나 버스에서 억지로 잠을 청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다. 이럴 때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투덜대거나 길이 끊기기 직전에 그 길을 통과한 버스의 여행자를 부러워한다면 그보다 더 자신을 망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그 길이 무사했다면 황막한 산의 그림자와 잿빛 하늘을 가로지르는 독수리의 날개짓, 사람들의 채취와 뒤섞여 풍기던 비릿한 비냄새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을 리 없다. 여행은 신속하게 완성되었을 것이고 뭔가를 찾고 열망하던 내 젊은 날의 그림자를 붙들며 무릎에 얼굴을 묻는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간신히 도착한 스피티 마을에서 며칠을 보낸 뒤에 빠져나오는 길도 순탄치 않았다. 출발한 지 2시간쯤 지났을까. 버스가 갑자기 황야 한가운데 우뚝 섰다. 기사가 내려 버스 아래로 들어가 살펴보았다. 그러더니 한참 뒤 부속품에서 나사 하나가 빠져 정상 운행이 어렵다고 선언했다. 승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운전기사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를 얻어 타고 나사를 구하러 떠났다. 수십 명 승객의 발을 묶어 놓은 것이 겨우 나사 하나라니. 삶은 그처럼 잔인한 비유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땡볕 아래서 4시간을 서성였다. 멀리서 먼지 구름이 일어 우리를 버리고 간 기사가 왔나 목을 빼들고 쳐다보면 엉뚱한 차가 싱 하고 지나가곤 했다. 차가 한 대씩 지나갈 때마다 희망이 빵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절망과 탄식으로 변했다. 나도 몇몇 승객과 함께 버스를 세워 간신히 짐짝처럼 구겨진 채 긴 여정을 서서 와야 했다. 나사를 구하러 간 운전기사가 결국 언제 돌아왔는지는 영원히 알 길이 없다. 버스비만 날린 셈이었다. 여행지에서 버스와 기차, 비행기가 몇 시간 또는 며칠 연착되는 일은 너무 많아 다 기록할 수도 없다. 불편함이 일상이 된 곳에서 서울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의미에서 이 거대 도시는 하나의 축복이었다. 몇 달만 지내다 보면 다시 이곳을 못마땅해 하고 저주할 테지만 적어도 여행에서 이제 막 돌아온 신참 귀한 자에게는 문명의 모든 혜택이 기적처럼 다가왔다. 인도 여행에서 만난 어느 독일인 여행자의 말이 생각난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깨끗하고 푹신한 이불로 몸을 감싸고 잠들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바로 그 순간을 맛보기 위해 내 집을 다시 사랑하기 위해 자꾸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요. 하룻밤에 몇 번씩 전기가 나가서 암흑전지가 되는 일도, 석회가 많은 물을 마셔서 배앓이를 할 일도, 빈대에 물릴 일도 없는 쾌적한 도시의 삶은 적응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빛보다 빠르게 몸에 달라붙는다. 그런 나날의 감사의 감각을 되찾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108배를 매일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눈물을 잊을 수 없다. 서서히 마음에 물때가 끼고 불행의 침전물이 쌓이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때는 봄날이었고 108배를 마치고 나면 기분 좋은 열기가 온몸에 퍼졌다. 별다른 변화의 징후도 없었건만 있는 그대로의 내가 만족스러웠고 내 모자람을 견뎌주고 채워준 인연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우러났다. 삶의 불우한 징후들이 견딜 수 없어 알아놓은 시간에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보였다고 할까. 그 감각이 너무나 격렬하게 나를 사로잡은 나머지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 눈물은 슬프거나 고통에 겨워 흘리는 눈물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나중에 함께 마음 공부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르거나 늦거나 모두 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이 맑아지는 단계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세례식인 셈이다. 그 즈음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감사에는 두 단계가 있다. 기초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서야 자신의 행복을 깨닫는다. 이 단계에선 특별한 고민거리가 없거나 작은 욕구만 중독돼도 행복이라 여긴다. 심화 단계는 이보다 한 차원 진화한 것인데 어떤 비교의 대상 없이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지극히 행복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된다. 기초 단계에서는 자신보다 비교 우위의 대상을 만나거나 고민거리가 찾아오면 쉽게 불안의 먹이가 된다. 그러나 심화 단계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행복을 놓치지 않는다. 마음 깊은 곳까지 신뢰와 평화가 고여있어 부드럽게 당당해진다. 감사의 마음을 놓친 나머지 사랑하는 힘이 죽어가고 있다는 고백을 하지 않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사랑하는 힘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사랑을 완성할 수 있기를 나는 또 바란다. 한 사람의 어른이 된다는 것. 여러 해 전 10월의 어느 날 밤 나는 아랫역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 앉아 있었다. 그날따라 승객이 많아 입속으로 서서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다. 도시를 벗어나자 창밖은 드문드문 불빛이 이어지는 들판을 가로질러 갔다. 잠이 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들고 간 작은 잡지를 꺼내 읽었다. 오랜 변고에 시달리던 아버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에 내려가는 길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오래 서로의 삶에서 비껴서서 기차의 선로처럼 평행선을 그은 채 달려왔다. 나는 아버지의 9자식 가운데 한 명으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나를 돌아보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바쁜 삶을 살아왔고 그가 이룩한 것들을 지키느라 늘 전전긍긍했다. 그는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으나 가정적인 면에서는 낙제점을 받을 만큼 무심하고 이기적인 가장이었다. 직감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지상에 머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으나
기차 안에서 내 마음은 담담했다. 아버지가 끝내 냉담했던 덕분에 일이 침착할 수 있구나. 격정어린 슬픔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에 휩싸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싶었다. 살아가는 일이나 인간관계나 결국 어떤 식으로든 균형을 맞추게 마련인데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당신도 모르게 내게 큰 선물을 주었구나. 나는 그 선물에 힘입어 글자 사이를 겉돌지 않고 제법 집중해서 잡지를 읽을 수 있었다. 내 젊음의 많은 날들이 아버지와의 눈에 보이지 않는 투쟁에 바쳐졌다. 사람은 누구나 평생에 걸쳐 자기 부모를 넘어서기 위해 애쓰며 살게 마련이란 것을 그때는 몰랐다. 부모를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아주 성공한 인생이란 것을, 그리고 살다 보면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란 것도 몰랐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경남 하동에서 의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성장했다. 해방이 되고 세상이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 젊은 아버지는 신문기자로 일했다. 그리고 좌익 사상범으로 감옥에 수감돼 있는 정치범을 취재하는 등 그 당시 젊은 인텔리가 겪는 모험과 혼란을 고스란히 겪었다. 그 때문에 잠시 이름까지 바꾸고 도피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는 평생 이 시절의 낙인을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된다. 아버지는 우연한 기회에 일본에서 비료를 수입해 판매하는 일에 뛰어들게 되었고 이 일로 꽤 큰 돈을 벌었다. 아버지 표현에 따르면 돈을 가마니로 쓸어 담을 정도였다고 한다. 한국 전쟁으로 황폐해진 농토의 힘을 돋우자면 질 좋은 비료가 대량으로 필요했기에 아버지는 시대에 들어맞는 일을 찾은 행운아임에 틀림없었다. 아버지는 지역의 거상이 되었다. 제분 공장을 짓고 땅을 사들이고 호텔을 지었다. 그리고 평생 스캔들을 멈추지 않았다. 당연히 평생 가정불화가 따라다녔고 그 결과 나는 아버지가 성취한 부를 누리거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친척집에 전전하며 성장기를 보내야 했다. 나를 친척집에 보낸 뒤 아버지는 나를 잊었다. 어쩌면 안간힘을 써서 잊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아버지는 가정적으로는 불행한 남자였다. 가진 것이 많아지자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보호막이 필요해 군사정권 때는 군사정권을 지지했고 그 이후에도 늘 권력을 쥔 쪽에 눈에 들기 위해 애썼다. 그것이 젊은 시절의 경력을 덮을 수 있는 길이라 여겼고 시대와 편안하게 어울리는 길이라고 믿었다.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내 마음은 담담하고 담백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시대와 영역의 세월을 거침없이 아낌없이 누렸다. 언젠가 아버지는 나를 앞에 앉혀두고 우리 일가 중에 내 나이까지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신 적이 있었다. 그것이 생에 대한 불안이었는지 혹은 비록 여러 병을 거느리고 있지만 그때까지 무탈한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는지는 모르겠다. 그 말을 하던 아버지의 무심한 표정만이 생각날 뿐이다. 또 한 번은 자동차 뒷좌석에 지그시 눈을 감은 채 한평생이 잠깐 눈을 감았다 뜬 사이에 흘러간 것 같다고 하셨다. 정말 잠깐이다 하고 아버지는 새삼스레 시간의 속도에 현기증이 난 듯 나직하게 되뇌었다. 그때 창밖에서 빠른 속도로 물러나던 나무들과
넓게 퍼져 있던 구름 사이로 언뜻 비치던 햇살이 생각난다. 인도 스리나가르를 여행할 때 어느 힌두 사원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었다. 사람을 말려버릴 듯 내리쬐는 햇빛과 축축한 습기를 뚫고 도착한 사원이었다. 그날 차가운 돌바닥에 엎드리는 순간 운명이란 내가 선택한 모든 것들의 결과물임을 이해했다. 그리고 또 알아차렸다. 내 의지로 그런 환경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억울해할 수 없다는 것을. 설사 지고한 존재의 선택이었다고 해도 그런 선택의 배경에는 내 영혼을 위한 배려가 있었을 터였다. 어쩌면 아버지야말로 내게서 오래도록 거절당해온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자각에 이르면 인생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더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겸손하게 두 손을 모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 기차 안이다. 그곳이 어디쯤이었을까? 서울역을 출발한 기차가 2~3시간쯤 달렸을 때 눈길을 주고 있던 잡지 위로 갑자기 물방울이 후두둑 번지기 시작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그 물방울의 수언지가 내 두 눈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아무런 예고도 전조도 없이 갑작스레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주변 환경은 그대로였으나 알아채기 힘든 미묘한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났다.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슬쩍 치고 지나간 것 같았다. 나는 당황했다. 옆에 입석으로 서 있던 이들이 의아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그런데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거세게 흘러내렸다. 나는 잡지를 내려놓고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어둠뿐인 창밖을 바라보며 울고 또 울었다. 왜 갑자기 이럴까 알 수 없었다. 전생애를 관통하는 어떤 슬픔의 힘이 내 몸을 쥐어짜면서 온몸의 수분을 모두 눈 밖으로 밀어내려는 것 같았다. 이유 없는 눈물의 기습 공격 앞에서 나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다 무심코 시계를 들여다봤다.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나중에야 기차 안에서 내가 울음을 터뜨린 바로 그 시간에 아버지가 운명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전율했다. 핏줄이란 그토록 무서운 것이었다. 아버지의 영혼이 그 순간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왔던 것일까? 알 수 없는 힘이 우리를 깨워 흔들릴 때는 먼 경계에서 누군가 찾아왔다는 신호라는 말인가? 그때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 2008년 3월의 어느 날 오후 나는 경복궁 근처의 찻집에 앉아 있었다. 그해 8월에는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어서 세계의 이목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었다. 1950년 중국에게 강제로 주권을 뺏긴 뒤 지금껏 숨죽여 살아오던 티베트인들은 이 시점이야말로 억울한 사정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다. 3월 10일 티베트 라사에서 승려와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중국의 강압 통치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수많은 티베트인들은 고유한 티베트 문화와 인권을 짓밟아 온 중국이 인류 화합의 장인 올림픽을 열 자격이 없다고 외쳤다. 중국은 당황했다. 오로지 하나의 중국이라는 명제로 소수민족을 억압해오던 과거의 행적이 전 세계에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 결국
탱크를 비롯해 무장 군인들이 투입되었고 무차별적인 무분별한 발포로 수많은 시민이 죽거나 체포돼 고문을 당했다. 뉴스에서는 연일 티베트 소식이 흘러나왔다. 티베트와 남다른 인연을 맺어온 나로서는 가만히 듣고 있기 괴로울 뉴스들 뿐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이심전심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모였다. 티베트인들의 평화로운 삶의 방식을 사랑하거나 티베트를 여행하며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의 무자비한 진압에 항의하는데 우리 시민사회가 이에 대해 침묵한다면 무척 부끄러운 일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리는 티베트의 친구들이 되어주자고 마음을 모았다. 한국에도 티베트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그들과 친구가 되어 유린당한 인권과 자유를 위해 발언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다. 매일 희생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불어났다. 우리는 매일 저녁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와 침묵 시위를 하며 학살을 중단할 것을 중국 당국에 요청하는 서명을 받았다. 관할 경찰서 외삭과 형사가 전화를 걸어오고 중국 대사관 직원이 시위에 앞장서는 이들의 사진을 찍어갔다. 중국 입국을 거절당해 다시 티베트에 갈 수 없게 될까봐 걱정도 됐지만 설사 그렇게 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때때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나가며 항의해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내곤 했지만 참여하는 시민들은 시종일관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했다. 우리 사회의 티베트가 상징하는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음을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 그날 오전 우리는 3호선 경복궁역에서 중국 대사관 앞까지 약 300m 거리를 행진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점령하기까지 한 역사가 있지만 중국 대사관 앞에서 벌이는 대규모 집회는 그때가 처음이지 않았을까 싶다. 시대를 이끄는 힘의 우위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다. 그 집회를 준비하기까지 티베트의 친구들은 날마다 회의를 거듭하며 바쁜 날들을 보냈다.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체투지를 하는 회원들이 앞에 서고 티베트 국기를 든 수많은 시민들이 그 뒤를 따랐다. 내가 여행한 나라의 그 어떤 풍경보다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아마도 중국 대사관 앞에서 티베트 깃발이 이렇게 많이 휘날려 본 적은 그날이 처음일 터였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자유, 자유 티베트. 우렁찬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다. 방송사와 신문사에서도 열띤 취재를 했다. 짐작이 갈 만한 이유 때문에 비록 실제로 보도된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말이다. 중국 대사관을 코앞에 두고 경찰 병력이 켜켜이 바리게이트를 치더니 행렬을 가로막았다. 경찰 책임자는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여기서 돌아가라고 했다. 할 수 없이 임순례 감독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성명서를 읽었고 중국 대사 앞으로 보낸 항의 서한과 시민들의 서명이 담긴 명단을 대사관으로 던졌다. 봉투는 잠시 공중에 포물선을 그린 뒤 대사관 앞들에 떨어졌다. 그리고 시위대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간 티베트인들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다같이 티베트 국기를 감은 채 거리에 틀어놓았다. 나도 누웠다. 3월의 길바닥은 서늘하다 못해 싸늘했다.
항의 집회를 마치고 찻집에서 후속일을 의논하기 위해 몇 명이 모였다. 혹여 돌발 사태가 벌어지진 않을지, 경찰과 충돌하진 않을지, 아침부터 긴장 속에 몇 시간을 보낸 뒤 그제야 한숨을 돌리는 참이었다. 그때 한 노인이 찻집에 들어와 안쪽 의자에 앉는 모습이 보였다. 얼굴이며 기우뚱거리는 거림새가 영락없이 아버지였다. 그럴 리가. 나는 눈을 의심하며 노인을 바라봤다. 정말이지 아버지를 많이 닮은 분이었다. 그 순간 나도 몰랐던 내 마음 한 조각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그리웠던 것이다. 내게 참으로 매몰찼던 아버지였지만 그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쓸쓸했다. 돌아가시기 몇 년 전 아버지는 내가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바라는 바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는 말했다. 내가 참 잘 컸구나.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다니 어이가 없었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한 단련과 정화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아버지는 모를 터였다. 냉철하게 말하자면 아버지와 상관없이 내가 해결하고 넘어서야 할 문제이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그저 당신에게 바라는 바가 없다는 것 하나만을 인상 깊게 받아들이며 아주 짧은 순간이나마 대견해 했다. 그리고 깊이 안도하는 마음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바라는 바가 뜻하는 것은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아버지처럼 부를 축적한 분이 생의 마지막에 이르면 유산이니 뭐니 하는 문제로 집안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에게 칭찬을 듣기는 처음이었다. 참으로 아버지다운 평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바탕 웃고 말았다. 그날에야 비로소 나는 어떤 가치나 구속에 얽힌 바 없이 한 사람의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른의 기준을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미 내게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아는가로 따진다면 말이다. 아버지는 한 푼의 유산도 주지 않은 대신 빚을 남기지도 않았다.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감사했다. 그리하여 제로 포인트에서 삶은 오롯이 내 것이 되었다. 아버지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수많은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 너머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 이 사실이야말로 아버지가 내게 남긴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 생각하곤 한다. 진정한 부란 죽음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들을 이루는 말이다. 타인에게 베푼 친절, 관대함, 나눔, 용서, 배려. 내가 티베트를 그처럼 좋아하고 그들의 운명에 아파했던 것도 진정한 성공과 부가 무엇인지 아는 문화를 지녔기 때문이었다. 티베트 땅에서 벌어진 사륙에 항의하는 집회와 찻집에서 발견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 둘 사이에는 간극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광장에 있든 밀실에 있든 우리는 늘 어떤 실체와 마주해야 한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향해 노라고 외치는 그 시간에 나의 내면에서 아버지와 맞서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위안으로 다가왔다. 구제프의 수도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와 불편한 관계가 남아있다면 돌아가라. 구제프는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동양의 종교와 신비에 관심을 가지고 동양을 순례한 20세기의 대표적인 영적 스승이다.
이런저런 현실에 상처받은 끝에 치유를 원해 수도원에 갔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다. 진리를 구하는 것과 아버지와의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구제프는 상관이 있다고 봤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만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구하든 항의 집회를 열든 모든 것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전 인류를 사랑할 수는 있어도 자신의 부모와 평화롭게 지내는 데는 서투를 수 있는 게 사람이다. 돌아보면 나도 그랬다. 지금도 가끔 아버지가 그립다. 그는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갈구했던 첫 남자이자 마음껏 미워해도 좋을 자유를 준 최초의 존재였다. 때때로 아버지가 내게 모든 것을 의존해야 할 만큼 약한 존재였다면 어땠을까 상상해보곤 한다. 세상의 많은 자식들이 이와는 반대의 상상을 한다는 걸 알고 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되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려 애쓰며 나아갈 뿐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